이 질문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이거 다 보이죠? 해외법인 설립이랑 이제 로컬 마켓 진출 쪽이에요. 해외법인 설립이 돼야지만 로컬 마켓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알아야지만 회원사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외법인 설립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슈가 생길까? 나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 뭐 10강까지나 뭐 한 초반 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면 점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가 뭘 지금 계속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대표는 뭐다. 이렇게 대표는 뭐다. 대표는 뭘까? 대표는 사이코다. 이런 거 원하는 건 아니고 대표는 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는 뭐다라고 하면 대표는 의사결정자예요. 대표는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상황 판단을 딱딱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게 가장 대표한테만 요구되는 내용이에요. 스텝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회원사들도 다 대표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빨리 내려줘야 돼. 의사결정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여러분들 알죠? 제가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데 한 일주일만 딜레이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열이 받죠? 이제 속으로 욕하는데 겉으로는 욕은 못 하겠고.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교육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저 위치라면 할까 말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것보다도 지난주에 회원사 한 분께서 이런 질문 하셨죠. 아마존 계정을 직접 운영하고 싶습니다.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회원사한테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건 전 회원사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해외 법인 설립은 뭐랄까. 한번 일본이랑 미국과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나라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제 그게 없는데 미국 법인이랑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가 틀립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어요. 굉장히 비즈니스를 설립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로 한국이랑 약 비슷해요, 거의. 자본금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엔화로 따지면 이제 500만 원이죠, 500만 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법인을 설립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일본 뭘로 하냐? 변호사 혹은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제가 처음 했던 방식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사 연락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먼저 어느 주에다 설립할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뭐 뉴저지다. 그럼 뉴저지에다가 한인 세무사, 한인 변호사 이렇게 검색만 치면 나와요.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그럼 언제 연락하면 되죠? 미국 시간에 맞춰서 전화하면 돼요. 제가 이거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같은 거 미리 계약해야 되나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비용만 내세요. 자본금은 어떻게 하죠? 뭐 제 돈 넣었다가 뺄게요.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행정 절차가 탁 돼 있고 뭐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납세증명서 뭐 그런 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가 굉장히 풀이에요. 어떤 절차 같은 게, 공문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제3의 중개기관, 국가기관에서 이제 납세증명서,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나온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걸로 이제 소득을 증명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사기업 기업이 작성한 그냥 일반 서류 있죠. 거기다 사인한 거. 그것만 제공하면 그게 소득금액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위법을 하는 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거 그렇죠. 야, 그냥 유들있게 알아서 해. 대신 걸리면 죽어. 얼마나 걸리면 죽일 때 얼마나 가혹하게 죽이면 일반 개인들도 회계사를 고용합니까? 개인 가정은 다 회계사 다 한 명씩 고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간 15만, 20만 원 내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내죠. 그것도 귀찮아. 홈택스에서 기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것일까? 우리나라처럼 하라고 하는데 안 따르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게 홈택스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자율적으로 기장을 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너 마음대로 해. 걸리면 죽어.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보세요.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옥션 지마켓이나 이렇게 내가 뭐 개인적인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통신 판매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법의 관리를 어느 정도 받게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만든 데서 통신 판매 신고증을 만드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웹사이트만 만들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냐? 결국엔 본질이 그거죠. 대금 결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는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안 생기니까 대금 결제 회사가 이 회사를 컨트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 회사가 거래가 패턴 이상하다 그럼 이 사이트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제가 안 되게.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자정작용이라든가 자율활동에 많이 위탁을 맡겨놓는 쪽인데요. 그래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 있고 일반 트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원화로 따질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넉넉하게 만 해주면 알아서 법인 설립합니다. 우리가 보내줘야 될 거는 외화송금 한 거랑 그 여권 스캔해가지고 보내면 바로 법인 설립 쫙 진행이 돼요. 별거 없어요. 대신 뭐 목적이라든가 그건 회사 이름 그건 대표가 정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그럼 미국 안 가도 되겠네요? 그거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통장 개설이 안 돼요. 통장 개설을 위해서 때문에 이제 미국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장 개설을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많이 봤죠. 찾아보니까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미군 기지 우리가 못 들어가고. 또 그래서 충무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이 있습니다. 삼국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피스텔 같은데 사무실이고 거기서 그냥 뭐 페이팔 같은 큰 회사도 자금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일반 소매 창구는 아니에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 이제 가야 되죠. 통장에 있으면 대금 거래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한 번에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여권 가져가고 사업자 등록증 서류 가져가면 이제 통장 개설해 주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통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 사무실 밑에 이렇게 구석 이렇게 짜투리 이렇게 그러니까 전대차 그 뭐 임대를 또 준 그런 케이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참고로 뭐 32평 아파트 내가 사업자 등록증 냈다. 여기에 50개, 100개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단 평수가 있어요. 기준이. 몇 평까지는 뭐 50평까지는 2개 사업자 낼 수 있다. 뭐 이런 또 기준,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규정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아니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냐 했을 때 뭐 등기부등본 이런 제도가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장 개설을 하고 미국 방문을 하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제 사무실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실 그때 계약을 하고 또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들어가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이제 주소 변경이 들어가면 이제 모든 업무가 이제 끝난 겁니다. 일단은 뭐 변호사, 회계사 연락해서 뭐 회계사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렴하고요. 회계사는 싸게 하면 90만 원 정도에 또 할 수 있고 변호사 일반적으로 한 150만 원 딱 그냥 픽스 시키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150만 원짜리 계약은 변호사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미국은요. 옳다거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통장 개설하고 사무실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세금이 이제 세 가지죠. 하나는 이제 뭐 그 법인세, 부가세,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소득세 정도? 뭐라 할까? 소득세가 맞을 것 같아. 소득세? 이거 좀 애매모호하다. 소득세인데 보통 이제 그냥 페이롤이라고 그래요. 페이롤 텍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참고로 법인세는 얘는 안 높아요. 참고로 한 기껏해 한 6%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기본 10%에서 뭐 20%까지 올라가는데 미국은 법인세가 낮아요. 법인세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럼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 VAT라고 하는데 미국 참고로 VAT가 없어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세금이 세일즈 텍스예요. 세일즈 텍스. 그냥 뭐 쓰면 뭐 세일 텍스라고 그러죠. 판매세, 그러니까 해석하면 판매세. 그러니까 이제 판매세는 약간 부가세랑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부가세는 무조건 상품 거래할 때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건데 세일 텍스 같은 경우는 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일 텍스는 내가 뉴저지에 살고 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뉴저지는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면 뉴저지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다. 그럼 세금을 붙여서 팔아야 돼요. 그럼 받는 사람 서로 간에 되죠. 근데 미국은 주가 마을의 주가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만은 주와 주끼리는 법이 틀려요. 내가 은행을 해야 되겠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각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각 그 주마다 그 법률이 다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개설을 했다? 그럼 다른 주로 가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핵심적인 거래됐다? 그럼 또 다시 계좌 개설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주와 주끼리는 다른 나라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 세일 텍스는 같은 주에 있는 사람한테 팔 때는 세일 텍스를 이제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타 주에다가 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 팔 때는 얘네는 마인드가 타 주에 파는 거랑 다른 나라 파는 거랑 똑같은 절차예요. 타 주에 송금하는 거랑 해외 송금하는 거랑 같은 절차예요. 우리나라는 충청도에 송금하는 거랑 해외 송금하는 거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각 주는 내국 거래로 거의 보고 그다음에 타 주는 외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는 그냥 미국의 또 다른 주로 보는 약간 그런 마인드? 그 미국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인데 그냥 한국은 뭐 또 다른 주, 한국이란 주 뭐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도메스틱이다 인터내셔널이다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달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수입자 국산차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죠. 그렇게 쓰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천선의 지네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마존에서 그냥 이베이에서 해볼게요. 이베이에서 내가 물건을 파는데 1,000불짜리를 파는데 받는 사람 주소지가 뉴저지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판매할 때 8% 세금 붙어서 1,080불에 그 사람 구매를 해야 돼요. 소비자는. 근데 바로 애틀랜타 주에서 구매한다? 그럼 다시 그냥 1,000불에 구매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소지에 따라서 알아서 이베이에서 그냥 세금 바로 매겨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또 상품마다 틀려요. 의류 같은 경우는 뭐 면세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쩔 때는 13%까지 매기기도 하고 8%까지 매기기도 하고. 근데 현재 그 우리 같이 이제 해외에다 물건을 파는 쪽이다. 그 왜냐면 미국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세금 이제 세일 텍스는 없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그래서 세일 텍스는 없습니다. 세일 텍스는 없고 이제 페이롤이 그런데 미국 법인에서 소득세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때. 처음에 보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법인 설립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면서 포토샵까지 잘해요. 얼마나 줘야 될까요, 연봉을? 미대 출신이에요. 영어도 엄청 잘하면서 포토샵까지 잘해. 얼마나 줘야 될까? 한 3, 4천, 4, 5천 막 그렇게 줘야 되겠죠.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한국어 취업 사이트에다가 포토샵 잘하신 분 모집합니다. 연봉 2,000불. 월 2,000불. 그럼 막 이력서가 한 50통씩 와요. 왜냐면 일단 미국에 살고 있는 영어 일단 잘해요. 한국어 사이트 올렸으니까 한국어도 당연히 잘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포토샵 잘하는 애만 뽑으면 되는데 그 동네에서야 파슨스나 FIT가 평범한 학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슨스 FIT면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냥 쉽게 그냥 싸는 거예요. 200불 정도, 2,000불 정도면 한 220만 원 정도, 연봉으로 따면 2,300, 400, 400 정도밖에 안 되죠. 너무 노다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심할 경우는 뭐 스페인어까지 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아침에 8시 반 정도 9시에 출근하면 점심때까지 CS 작업하고 1시에 밥 먹고 1시부터는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CS가 많이 들어온 걸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상품 페이지 만들 때도 그걸 반영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목적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미국 현지에서 외국어 잘하는 건 어디서 이력서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호주에서 영어 잘한다고 얘기해봤자 그 누가 그 쳐다보긴 하니? 5개국어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솔직히. 시간당 페이 10불 준다고 했는데. 그분은 인도 사람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에서도 공부를 했고 뭐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인도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알고 영어 잘할 줄 알고 스페인어랑 뭐 한두 개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가 엄청 세요.
굉장히 거의 월 급여의 한 40%까지? 한 직원이 한 30% 정도 부담하고 회사가 또 부담해야 돼요. 한 직원도 회사도 한 30% 정도? 그러니까 월간 한 1,000불 받는다. 월간 2,000불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내야 될 돈이 600불이에요. 근데 회사가 그만큼 또 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시간당 페이 10불이라고 계산을 하고 고용을 했더니 그는 현금을 주는 가정이에요. 근데 야, 페이로ll 이거 신고하자.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13, 14불까지 뛰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그 내는 만큼 저희도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자꾸 주면 이거 거래 규모가 커지죠. 그럼 이거 나중에 입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제 뭐 1년에 뭐 5천만 원씩 1억씩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때는 그래서 그쪽 인력을 많이 충원하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확 낮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그 가장 많이 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세금 쪽, 특히 페이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커요. 최초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최초 이제 그 최초 이제 첫 해 1년간 소모된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걸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첫 해 같은 경우는 그다지 비즈니스 흐름이 그다지 많이 커지지 않았겠죠. 지금 보세요. 이제 월로 한번 따져볼게요. 사무실 한 몇 평 정도? 하나, 둘, 셋, 사무실 한 7평 정도? 뉴욕 시내도 아닙니다. 뉴저지예요. 7평 정도 되는 사무실 월 임대료가 1,000불입니다. 1,000불 달러 다 같은 말이에요. 호주에서도 불이라고 하니? 그 1,000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현재 담당자 인원 한 명 정도 붙여야 되겠죠? 한 명 정도 붙여야 되니까 보통 이제 인건비가 한 2,000불. 이제 공과금들이 한 달에 한 최하 700불 정도? 왜냐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한 150불? 왜냐면 개인이니까 비즈니스 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회계사 계약해야 되죠. 회계사 뭐 한 달에 뭐 150불에서 200불. 그 다음에 각종 뭐 전기세든가 뭐 유틸리티 빌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사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들어가나요? 첫 해 같은 경우는 각종 시설비라든가 거기 컴퓨터 책상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하다 보면 다양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을 다 커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여기에 이제 고정 비용 한번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첫 해 이제 대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면 통장 계산을 하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소 비용이었는데 별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이제 첫 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뭐 초반에 뭐 세팅하고 뭐 거기 뭐 숙소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 최소 그냥 아주 저렴하게 하면 10,000불 정도? 이건 일회성입니다. $10,000.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 이것만 해도 벌써 3,000불, 3,700불이죠. 이것만 해도 3,700인데 곱하기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죠. 그럼 이거 대충 얼마예요? 한 44,000불 정도 되죠. 대충. 근데 거기다 10,000불 더하면 얼마지? 여기 이제 고정비가 10,000불이야. 10,000불 더하면 얼마죠? 54,000불이죠. 현재 저기 뭐야? 그거 얼마일까요? 이거 계속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야? 대충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전제가 뭐야? 이 직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이 없고 혼자서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지. 보통 한국에서 누군가 한 명이 파견이 되겠지. 대표가 직접 가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배치시키든가. 그럼 한국에서 주재원이 한번 나가겠지? 그럼 그 친구한테 여러분들 내가 2,000불 줄 테니까 미국 가서 알아서 생활하고 집 구하라고 얘기하면 하겠니 안 하겠니? 못하지. 최소한 집이라도 구해주고 당연히 거기서 소비되는 게 더 많겠지. 그럼 거기에 집값도 나가야 되죠? 그럼 집하면 거기 숙소랑 모든 세팅 다 들어가야 돼. 왜냐면 회사 목적으로 갔으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 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겠지. 뭐 3,000불 이상 되겠지. 3,000불만 계산해봐요. 3,000불만. 집도 안 구해주고 3,000불까지 네가 알아서 해도 3,000불 곱하기 12만 해서 36,000불이야. 그러면 4천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첫 해 1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1억 2천 들어갔어요. 1억 2천. 1억 2천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그러니까 이 법인 설립이라는 게 그 장점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장점 이제는 그 이제 금전적인 측면만 지금 설명을 해봤는데 장점만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에 대해서. 미국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미국 생활할 수 있다는 거과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 이베이만 하던 분이 이제 미국 법인이 있다 그러면 미국 이제 로컬 마켓들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컬 마켓을 들어갈 수 있죠. 3번은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우리 업종에 맞는 비자가 보통 E1 비자예요. E1 비자. E1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명칭은 다국적 기업인 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인 비자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 그 미국과의 무역이 전체 매출액의 전체 거래량이 50% 이상이 돼야 돼요.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발성 패턴이 보이는 패턴은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안 된다고 써있어요. 단발적으로는 절대 안 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매출액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1억 불 미국이나 수출액이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2, 3개월 얻다가 다시 또 5억 불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청하면 100% 떨어져요. 왜 그러면 기존에 B1, B2 비자도 있고 또 그런 비자만 있어도 충분히 지나가는데 별 문제 없지 않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E1 비자까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뭐 5억 불, 10억 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불, 2,000불, 3,000불 월 단위로 4,000불, 5,000불, 10,000불, 20,000불 이렇게 점점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안정적으로. 그 패턴이 최소 1년 이상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 패턴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 다음날 바로 인터뷰를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다 정리해 가지고 주면은 그 약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 대상원에서 연락 와요. 4개월 동안 서류 검사가 1차적으로 다 통과가 됐고 그 서류를 가지고 2개월 뒤에 와. 대신 최종적으로 이 대상원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사이 6개월치 자료 또 가져와. 그러니까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최근 1년 6개월 정도의 이 거래 기록을 가지고 다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양국에 법인 설립이 모두 되어 있어야 돼요. 둘 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 지금 보세요. 1년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제로 인터뷰하는 날까지는 서류 제출해서 빠르면 4개월, 길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만 미국에서도 최소 1년 6개월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1년 6개월 동안 당연히 FM대로 미국에서도 법인도 돌려야 되고 세무신고도 해야 되고 그런 자료 다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하면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배우자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느 나라든지 취업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왜냐 외국인을 취업을 한 명 시킨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지? 그 얘기는 뭐지? 자국민 일자리 하나. 그렇지. 자국민 일자리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우자 양쪽 그 부부가 SSN이 나와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나와. 주민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행 거래라든가 자신의 신용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민번호겠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국공립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도 진학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 받아서 그렇지. 외국인이 입학할 때랑 자국민이 입학할 때랑 학비가 틀려요. 근데 E1 비자 같은 경우는 자국민 대우를 해줘. 왜 그러면 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역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너 그만큼 대우를 해줄게. 웬만하면 우리나라 와서 살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비자에서 뭐 L 비자도 있고 F 비자도 있고 뭐 수많은 비자도 있는데 비자에서도 레벨을 나눈다는 게 좀 웃긴데 레벨을 나눈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영주권 신청 순위가 있어요. 너 비자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거야. 예를 들어서 뭐 E2 비자, E1 비자, E2 비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 E2 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교포들이 가서 이제 처음에 장사고 그러죠. 세탁소도 하고 슈퍼도 하고 그 비자로 가는 게 뭐 투자 이민 비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비자가 거의 다 E2 비자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소상공인 비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나 이제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그 소상공인 비자라고 하죠. 소상공인 비자인데 순위가 이제 미국에서 있어요. 이거는 회원사들한테도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순위가 이제 있다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있어요. 5위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은 10년이 걸려. 진짜로 10년이 걸려. 그게 이제 뭐냐면 보통 E2 비자가 그래요. E2 비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영주권이 나오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려.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계속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속 비자를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E2 비자면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 안 망하고 세탁소 잘 운영하는 거를 다시 제출하면은 그걸 세금이나 뭐 몇 명 고용했는지까지 봐. 이혼 비자는 몇 명 고용했는지 관심 없어. 대금 거래가 빈번하게 국제 간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그다음 거래량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 고용이다 안 고용이 돼? 그러니까 그 표준화된 게 있어요. 몇 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뭐 매출이 얼마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또 한 번만 2년 동안 바짝 잘 돼가지고 그렇게 영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거의 10년 동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동안 영주권 없대서 얘가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보통 2에서 2, 3, 4 뭐 2등급 같은 경우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뭐 보통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맨이라든가 뭐 그런 쪽, 4등급은 뭐 종교인이라든가 뭐 그런 쪽 레벨 쪽이고 이제 5순위가 E2. E1이 1순위예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면은 거의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주권이 그게 없어. 별로 장점이. 이 투비자 같은 경우는 주마다 틀린데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소셜 번호가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혼 비자는 소셜 번호 바로 나와. 그냥 바로. 나오는 데다가 모든 법정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대신 투표만 못 하다 뿐이지. 투표만. 그 다음에 영주권의 단점이 뭐지? 해외에서 몇 개월 이상 체류 못하게 돼 있지? 박미리들은 어떻게 돼 있니? 저는 시민권이라서 상관없어요. 시민권은 레벨이 틀린 거야. 가장 좋은 레벨이 뭐야? 본 아메리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시민권자 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살 때 시민권자로 표현하는 거고 그냥 본 아메리카는 그냥 본 아메리카야. 아메리칸이야 그냥. 가장 레벨이 높은 게 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시민권, 그 다음에 영주권, 뭐 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솔직히 영주권이 그다지 혜택은 없고 그다음에 영주권이 있을 경우는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이 박탈이 돼요. 근데 횟수도 다 적용을 받고 그래서 나도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나 같은 경우는 이혼 비자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고 뭐 장점이 있을까? 나도 이혼 비자 있으니까 뭐 소셜 번호 다 나오고 핸드폰이라든가 뭐 법적인 행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자동차도 할부로 사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 탔던 차가 이제 도요타 사이언이라는 차를 샀죠. 그것도 할부로. 일부 다운페이 얼마 넣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좀 얼마니까 조금 속도 좀 낼게요. 이제 문제는 이제 로컬 마켓 진출인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로컬 마켓은 아마존이라고 지금 할게요. 아마존이라고 지금 하겠는데 아마존 가장 스탠다드하고 정석을 얘기해 줄게. 아마존에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존 프라임으로 입고시켜야 돼요. 이거 아마존 뭐지? 아마존 물류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존 물류센터. 아마존 물류센터 물건을 이게
적재를 시켜놓고 이제 판매하는 쪽이에요. 한국에서 로컬 배송하는 거는 그냥 이베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왜 아마존에서 구매하는데? 앞으로 3시간 36분 안에 구매하면 너 내일 받아봐. 이런 어떤 배송에 대한 개런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그렇죠. 배송에 대한 개런티 되죠. 통관에서 걸릴 위험도 없죠. 그다음 나중에 클레임이 생겼을 때 대처도 쉬워져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판매하는 구조인데 아마존 프라임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되는데 한국에서 계정을 만드나 한국 계정으로 만드나 미국 계정으로 만드나 둘 다 팔 수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을. 그런데 왜 한국 계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을 안 팔까? 왜 아마존 프라임을 안 팔까? 한국 계정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 같은 경우는 뭘로 받냐면 페이온이라는 걸 받아요. 페이온이요. 페이오니어로 봤는데 페이오니어의 특징은 뭐냐면 페이팔 같은 전자지불회사예요. 전자지불회사. 전자지불회사의 그 사기에 당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페이오니아 같은 전자지불회사에 당하지 말아야 될까? 페이팔 같은 전자지불회사에 당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수료 4%밖에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5%밖에 안 받아요. 우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창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와 미국 법인 설립 때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비교하는데 그렇게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문제 뭐냐면 환가료라는 걸 또 받아요.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면은 우리가 외화 송금을 받게 되면 현재 오늘 환율이 얼마나 되지? 현재 1,090원까지 지금 올랐어요. 현재 매매 기준일이 1,090원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외화 송금 받을 때는 한 마이너스 1원 정도에서 이제 받아요. 1,089원 정도로. 매매 기준이 1,090원이라면 환율로 따라 한 90%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실제로 한 1,089원 정도로 계산해서 이제 저희한테 입금이 돼요. 근데 얘네가 이제 장난치는 가장 쉽게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 환율을 적용을 해요.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이거 장난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얼마나 받냐면 여기서 보통 한 5, 6%를 떼버려요. 1,089원이다. 우리는 페이오니아 자체 환율을 적용해. 그래서 1,030원이야. 이거 솔직히 뭐예요? 그럼 여기서 실제 이거 6%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송금 수수료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금 수수료는 1회당 25,000원이나 3만 원밖에 안 해요. 금액에 거의 상관없이. 그럼 이거 얼마나 큰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둘이 합하면 그럼 10% 받는 거예요. 결제에서만. 현재 이런 이유도 현재가 있을 뿐더러 현재 한국 계정이 있을 뿐더러 보통 이제 주로 취급하는 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보통 취급하는 제품들이 싼 거예요.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그 다음에 또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반품을 쉽게 받아줘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개 정도 판매되면 한 10개 정도 반품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한 4, 5개는 새 제품이 같아 재판매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개봉된 거는 아마존에서 처리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셀러가 직접 받아야 돼. 근데 아마존 프라임의 단점이 뭐냐면 해외로 반품된 물건을 보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가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별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거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국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가 쪽으로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예 없다고 그냥 봐도 돼요. 제로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럼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다 좋아요. 당연히 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미국 계좌를 통해서 물건을 대금 받아서 이쪽으로 송금하면 좋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체하면 보통 한국까지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물건까지 받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하려면 미국 법인이 있어야 돼요. 뱅킹이야. 인터넷 뱅킹이 되니까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솔직히 뱅킹은. 어떤 문제도 없어요. 뭐 기껏해 한 5, 6개월에 한 번씩만 미국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봅시다. 미국 법인? 그럼 직원도 한 명도 뽑아놓지 않고 그냥 뭐 변호사 사무실로 이렇게 하면은 한 150만 원만 내면 다 되겠네? 라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존 프라임을 했을 때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까 반품되는 물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있었냐?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품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주소지 같은 경우는 왜 있어야 될까?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반품만 돼서 그냥 처리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이걸 한국에 보내서 제조사에서 AS를 이제 교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품만 없으니까 부품 없는 상태에서 이베이로 다시 판매를 해야 될지 이베이 판매되면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서 접수를 해서 물건을 발송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거 다시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아마존에다 뭐 중고로 판다고 하는데 아마존은 참고로 중고 제품 별로 안 팔리는 사이트예요. 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게 가능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 주소지랑 반품 받을 것만 테라노바에서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역시 그렇게 되면은 저희 아마존 메인 계정도 둘 다 정지가 돼버려요. 하나의 주소지를 가지고 여러 개에서 계정 운영하고 있구나. 이거 뭔가 위법하고 있구나. 아마존 한 법인의 한 계정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럼 이거 미국 법인의 FM대로 직원 한 명 배치를 해야 되고 사무실 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서 포장 작업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메일로 고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또 대표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미니멀하게 잡아도 6천만 원, 맥시멈으로 잡으면 1억 2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냐? 솔직히 테라노바 입장에서는 모든 회원사들이 각자 계정을 가지고 각자 미국 법인 운영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회사 계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대신 단점이 뭐냐 로그인을 못 한다는 거. 그렇다 해서 거기서 건품해주고 그런 비용 같은 거 우리가 따로 받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상품 공급과에서 마진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회원사한테 이런 선택을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약 한 6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나중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 정도 상쇄시켜도 되겠다. 라면 그때 법인 설립해도 돼요. 그건 뭐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단점이 또 뭐냐면 계정이 하나의 계정을 하다 보니까 혹시 테라노바 아마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라고도 할 수 있어. 지금 박민우들한테 내가 지금 과업을 줬지? 달걀을 여러 바구니 담으라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얘기야. 달걀을 여러 바구니 담을 수 있게 다양한 마켓을. 박민우들의 차이면 이번에도 지금 유럽 출장 가는 것도 지금 그런 것도 많이 모색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계정이라든가 캐나다 계정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리스크는 떠안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계정이 혹시나 뭔가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다양한 루트로 만들어 놓자.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아마존 계정,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 물류센터도 있어. 최근에 유럽 쪽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유럽국 간의 그 전자상거래 거래량을 더 활발하게 하자. 혹시나 그걸 조회하는 국가나 기관이 있다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라는 게 요즘에 EU 쪽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EU 상무국에서. 현재는 지금 15% 국가 간의 교역이 15%밖에 안 되는데 전자상거래가 그걸 거의 60%까지 끌어올리겠대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안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희는 도와드려야 돼요. 당연히 회원사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야, 미국 법인 설립을 해놓고 물건이 도착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다 픽업해서 건품해주고 다시 왜냐면 물건만 다른 주소지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물건을 받을 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건이 언제 도착할 줄 알아? 사람 없으면 절대 물건 안 놓고 가요. 우리나라처럼. 그때 물건이 다음날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때 반품할 때 반품 송장번호 줘야 되든 안 되든 안 되지. 저기 중고 제품들 뺄 때 송장 조회 안 되잖아. 언제 도착할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내린다고 저도 이제 의사결정 내리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인정하자 이거예요. 리스크는 인정하자. 그럼 그럴 바에 리스크 자체를 낮추기도 노력하지 말고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더 많은 바구니를 담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현재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원사들 모두 다 그 저희 테라노바 아마존 계정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더 있어요. 바꿔놔드려도 이제 잘 알겠지만 현재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드백 얘기해 볼까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피드백 회수율이 일반적으로 25%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피드백 회수
어떤 마케팅을 펼치게 되면 한 60%까지 끌어올리고 근데 이 피드백이 허점이 있죠. 구매를 할 때도 피드백이 1점씩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용 피드백을 할 때는 거의 100%까지 이제 쌓이는 거죠. 근데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현재 피드백 회수율이 거의 1%대예요. 100개 정도 판매되면 1명 정도가 피드백을 남겨요. 왜냐면 이 이베이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자라 해도 내가 피드백을 사면 내 점수가 또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날 끌어도 또 하는데 아마존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솔직히 아마존 내에서 뭐 구매 이것저것 하지만 피드백 남긴 적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100점 된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10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한 10,000개 정도 팔아야지 피드백 100점 쌓인다는 얘기예요. 피드백 300점인 사람이 이거 실제로 거래는 3만 개 이상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 네거티브는 또 날려요. 기분 나쁠 경우에는. 그리고 네거티브 한두 개만 딱 받아버리면 네거티브 한 개에 수습하기 위해서 판매를 몇 개를 다니면 100개를 팔아야 돼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월하죠. 비교적.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때 우리 박건우들이랑 같이 해본 적 있죠. 2만 원짜리 메모리 500개 뭐 그렇게 사가지고 발송해서 수습하려고 해본 적도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게 되면 일단 계정 점수는 0점입니다. 0점. 뭐 한 30점 쌓였는데 누가 네거티브 딱 하나만 날렸다. 그럼 바로 이제 퍼센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뚝.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계정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는 계정이 또 정지되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상관없는데 대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어떤 전후 사정, 어떤 것에서 어떤 선택에 장단점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그걸 대해서 제안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존 쪽에서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연간? 최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난다 그러면은 그래도 1억 6천에서 1억이면 너무 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 미국 비자까지 가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 무조건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면은 대표가 직접 가도 되죠. 왜냐면 미국에서 수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 달랑 1,000불, 월간 100만 원,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직원을 고용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뭐 메인 담당자를 거기서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 법인 설립해서 하는 이 정도라면 가족이 이민 가는 정도. 따로 고용 안 해도 내 와이프랑 나랑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월 연간 한 2만 불 정도. 근데 여기에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 또 빠져 있죠. 세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3% 정도 수익을 난다고 해서 이제 세무신고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전체 매출에서 10%가 아니라 순이익에 대해서 3% 정도 돼. 그래서 솔직히 법인세는 얼마 안 돼. 기껏해 우리도 뭐 내는 게 1, 2천 불 정도, 1, 2만 불 정도밖에 안 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큰 이슈는 없죠. 큰 이슈는. 또 이게 또 우리 회사 계정으로 하는 게 별 문제 없는 게 뭐냐면 상품이 이제 중복이 안 되니까 다 독점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지? 다음 강의 때는 저기 뭐야? 이것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추정 손익계산서 이거에 대해서 강의할 거야. 이거는 누가 알아야 되냐면 특히 이제 그 기획팀 쪽에서 알아야 돼. 제휴팀은 몰라도 돼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박건우 대리나 저기 뭐야 그 박건우 대리 쪽, 그다음에 박민우 대리, 그다음에 이건 김경남 대리도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네.